사막에서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것도 한국이요? 몇 달 전 한 유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연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유저가 올린 단 한 장의 사진. 사막 한복판, 고운 모래 위에 줄지어 서 있는 초록빛 묘목들. 그리고 그 앞에서 삽을 들고 있는 한국어가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 처음엔 대부분의 반응이 같았습니다. 이거 포토샵 아니야? 저게 되면 사막도 관광지 되겠다. 한국이 왜 거기서 나와?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문장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막을 바꾸고 있다. 믿기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출신의 환경 전문 기자. 평생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며 세계 곳곳의 생태계 붕괴를 취재해 온 그가 이번만큼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사막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건 모래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외국인의 특별한 여정. 카메라 뒤에 숨겨졌던 진심이 사막 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진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환경 전문 기자 루카스 하트만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언제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제가 다루는 환경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성, 기후 대응, 녹색 에너지라는 말이 각국 정부의 입에서 너무 쉽게 흘러나오는 시대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오히려 드뭅니다. 수치로는 푸르게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회색빛 먼지뿐인 곳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충격을 안긴 것은 뜻밖에도 동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온라인 환경 전문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찾던 중,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눈을 잡아끌었습니다. 한국, 몽골 고비 사막의 숲을 만들다. 처음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비현실성이 제 머릿속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고비 사막은 제가 잘 아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국영방송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당시 저는 이곳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칠고 땅은 척박하며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수분이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런 곳에 숲을 만든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 보니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린벨트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조림 사업이었고 주도한 곳은 한국의 민간 환경 단체였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협력해 수종을 선택하고 나무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생존율을 관리하며 태양광 기반 급수 시스템을 통해 사막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다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간 제가 경험한 수많은 그린워싱, 허위, 친환경 프로젝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홍보용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숲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충분히 그럴듯했지만 정말 생태계가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그 결심 이후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몽골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 가이드를 섭외하고 드론과 고사양 카메라 장비, 인터뷰용 마이크, 환경 측정 장비를 하나하나 챙기며 취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스위스 출신이지만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지역의 기후 문제를 취재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역시 제게는 또 하나의 탐사보도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프로젝트를 들춰내러 간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장이 있는지, 현장에는 정말 나무가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할 계획이었죠.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난 숲이란 개념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드디어 출국일. 스위스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해 울란바토르로 가는 항공편을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기사 내용을 되새기며 혹시라도 현장에서 쓸 수 있을 반박 논리와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좌석 앞 테이블을 내려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환경 프로젝트, 진실과 허상이라는 임시 제목까지 붙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프로젝트가 믿기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신중을 기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몽골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빛바랜 듯했고 바람은 거칠며 먼지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풍경은 온통 황갈색.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조림 현장 인근 숙소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간이 건물이었습니다. 함께 머무르게 된 가이드는 서울에서 온 환경단체 직원들과 현지 자원봉사자 몇 명, 그리고 저처럼 외부에서 취재를 온 사람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안작은 책상에 앉아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사진과 지도, 설계도면, 그리고 조림 전후의 위성 이미지까지 정리되어 있었죠. 문서 속 나무들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 혹은 과장된 것인지는 내일 아침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단순한 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내일 무언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은 대부분 뉴스와 유튜브 영상에서 접한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첨단 기술, 빌딩 숲, 그리고 K-팝 스타들이 열광적인 무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들 말이죠. 환경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본 한 다큐멘터리 장면이 제 기억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1970년대 한국의 산들이 헐벗어 있었고 당시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이 펼쳐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많은 국민이 손에 삽과 물통을 들고 산을 오르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생각했었죠. 저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인 국민이 있다면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할 수도 있겠구나.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조림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몽골이라는 장소 때문입니다. 몽골은 스위스와 정반대의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산이 낮고 들판은 넓으며 사계절이 존재하지만 봄과 여름은 너무 짧고 겨울은 너무 길죠.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렀을 때 한 유목민 가정에서 며칠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의 조상이자 때론 적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은 가축을 잃게 만들고 모래 폭풍은 집까지 덮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한국이 나무를 심고 있다고요? 저는 그때부터 기술보다 진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드론이나 급수 장치, 자동화된 조림 장비보다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숫자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현장을 단순한 취재 대상으로만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도 모르게 이 프로젝트가 실패작이기를 바라는 쪽보다는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이 지구를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면 그 노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공감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의 조그만 창문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막의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 진실이 제가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눈을 뜨게 한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천막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몽골의 바람은 살갗을 찌른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세수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찬 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두툼한 점퍼를 껴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프로젝트 팀과의 첫 대면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간결했습니다. 다들 묵묵히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루카스 기자님 오셨군요라는 짧은 인사 외엔 눈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기자로서 대우받을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현장의 구성원이었고 저도 어느새 그 흐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조림 구역은 충격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워본 그 광경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초록빛 섬 같았습니다. 거친 모래 위에 일정 간격으로 줄지어 심어진 묘목들, 각 묘목 옆에는 번호가 매겨진 플라스틱 표지판이 꽂혀 있었고 그 옆엔 태양광 급수 장치가 연결된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설치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수가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저에게 설명을 해준 분은 서울에서 온 30대 중반의 박성민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조림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낮 동안 태양광으로 전기를 축적한 후 밤 시간에 물을 뿌리는 자동 급수 방식.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물이 바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밤이 적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건 단지 수분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로 이곳 사람들의 손길 덕분이죠. 성민 씨는 아이들이라고 묘목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몽골 주민들과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래를 다지고 고무호스를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한 중년 여성 봉사자였는데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 요청을 하려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묘목, 뿌리 주위에 손으로 흙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노동일지 모르지만 그 손놀림은 기도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내일을 심고 있는 듯한 무언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몽골인가요? 이런 프로젝트를 한국 내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결국 한국의 황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곳을 돕는 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지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게 우리 마음을 이끄는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조림지 한복판에서 작은 캠프파이어가 열렸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한국 봉사자들은 김밥과 떡볶이를 나누어 주며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느새 제 렌즈는 나무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더 자주 포착하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된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이 닿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 몽골 소녀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한 그루의 묘목 곁에 앉아 작은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초록 나무 아래 모여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이에요. 나무가 자라면 그 밑에서 다 같이 쉬고 놀 거예요. 통역을 통해 들은 그 말은 기후보고서나 통계자료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는 시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보도자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건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라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봉사자들과 함께 조림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 따라갔지만 어느새 삽을 들고 묘목 옆 땅을 다지며 땀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 중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창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5년째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뭐, 여기가 내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오시는 거죠? 그는 잠시 삽을 땅에 세운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어요. 내 손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선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매년 심은 나무가 살아남고 그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놀아요. 그걸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누구 하나 대단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는 공통된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지구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 대한.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한 현지 청년, 바타르와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방학 동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 마을에 진짜 나무 그늘이 생기는 걸 부모님이 보기 전엔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이 그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밤마다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분명 처음엔 진실을 밝히겠다는 탐사 정신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게 전하고 싶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간보다 땅 위에 무릎 꿇고 묘목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땅과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몽골 사막에서도 유난히 하늘이 붉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조림지 근처에 이상하게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죠. 작은 바람결 하나에도 흙먼지가 솟구치던 이곳에서 갑작스레 바람이 멈췄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날엔 조심해야 해요. 큰 놈이 오기 전에 숨을 고르는 거죠. 현지인 바타르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9시쯤 사막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묘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단지 바람에 날리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래 폭풍이 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캠프의 조명이 꺼지고 봉사자들은 비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묘목들은 이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태양광 급수장치 일부는 이미 전선이 끊겨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다. 저도 누군가가 남겨둔 벙커용 모래자루를 들고 나무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땅에 비닐을 덮고 모래를 올리고 손으로 짓눌렀습니다. 비바람처럼 몰아치는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콧속과 입안이 마치 돌가루로 가득 찬 듯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옆에서 무릎을 꿇은 한 소녀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에 제게 그림을 보여줬던 조용한 몽골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작은 묘목 하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청이는 나무를 감싸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이 숨 쉴 수 있는 첫 번째 그늘이에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카메라가 전할 수 없는 메시지, 데이터로는 해석할 수 없는 확신. 이곳에서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한 삶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새벽의 조림지는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묘목들 중 일부는 쓰러졌고 몇몇은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많은 장비가 파손되었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많은 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조용히 조림지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너무나 무모한 싸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거대했고 인간은 너무 작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 건 결국 작은 위안뿐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캠프 본부로 가 박성민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릅니다. 이건 감정에 휘둘린 프로젝트 아닐까요? 성민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조림지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의 생존 통계, 급수 시스템의 운영 일지, 주민 참여율, 그리고 매해 생존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데이터는 하나같이 수기로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만 믿었다면 이 조림지는 첫 해에 끝났을 겁니다. 이건 마음에서 시작해 과학으로 유지되는 싸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간 내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며 진심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지 영상을 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을, 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 모래 위에서 움트고 있는 생명의 이야기를 전할 통로가 되기로 말입니다. 그 후로도 수일간 캠프에 머물며 저는 매일 나무를 심고 모래를 덮고 밤이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닥불 앞에서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어느새 이곳은 단지 취재지가 아니라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난 다음 날 조림지의 하늘은 믿기 어려울 만큼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밤새 거친 숨결로 사막을 휩쓸던 자연이 이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림지 내부는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파괴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고 땅에 주저앉아 묘목 상태를 확인하는 봉사자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눈에 띄게 침울해진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몇몇은 멍하니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민 팀장은 묘목 옆에 앉아 연신 작은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모두 괜찮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런 폭풍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죠. 그때마다 남은 묘목은 늘었고 무너진 건 다시 세웠고 사람들은 더 끈끈해졌어요.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반복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뭘까요? 성민 씨는 한참을 말없이 묘목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결과보다 과정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운동을 수치로 판단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사람을 봐요. 처음엔 나무가 목적이었지만 이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언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자 중 일부는 이탈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었고 두려움에 떠는 현지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끔 이 사막이 이기지 않을까 두려워요. 이곳은 너무 거대하니까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숲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만을 생각해왔지만 정작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겐 생존과 희망 사이의 균형이 달린 일생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텐트 앞에서 홀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몽골 소녀가 보여준 그 그림. 초록빛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는 단순한 듯하지만 너무도 순수한 그림이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숲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그림 속에는 수많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녹아 있었던 겁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단순히 기록자가 아닌 증언자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타르, 성민 씨, 정창호 어르신, 그 조용한 봉사자 여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목소리까지. 이들은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서 단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씨앗은 사막이 아닌 바로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조림지의 땅 위로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몽골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지만 이날은 유독 공기가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푸른색보다 더 옅은 회백색으로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고 묘목들의 잎사귀 끝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모래 폭풍은 사막의 잔인함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의 강인함도 증명해 보였습니다. 파손된 태양광 장비는 다시 조립되었고 꺾인 묘목 주변에는 이미 새로운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취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성민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급수 파이프를 점검했고 무릎을 꿇고 땅을 다져 묘목 뿌리를 다시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후 모닥불에 둘러앉아 김이 오르는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봉사자들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중 한 자원봉사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조림 프로젝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무를 심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이곳에서 흙을 만지며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 파일은 이미 수백 GB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카메라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담긴 것보다 제 기억에 새겨진 감정이 더 진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찰일지로 시작했지만 이내 그것은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숫자도 아니고 통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땅에 손을 얹은 사람들의 체온이었고 바람에 맞선 나무의 떨림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 글을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국 후 스위스에 도착한 첫날은 유독 습하고 흐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뿌연 회색보다도 더 강렬한 사막의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클립을 다시 보고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은 저를 울렸고 어떤 인터뷰는 스스로의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그 몽골 소녀가 묘목 옆에서 보여준 그림을 담은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마지막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은 말없이도 수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고민 끝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초록의 약속, The Green Promise. 공개 후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스위스 공영방송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핀란드, 그리고 북유럽 여러 국가의 환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초청되었고 일부 영상은 환경교육 자료로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UNEP 국제 환경 포럼에 초청되어 이 다큐멘터리를 직접 상영하고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한국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만든 그 기적의 기록을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이룬 성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진심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말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를 기록자가 아닌 전달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 해 여름, 저는 다시 몽골을 찾았습니다. 그 조림지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늘 아래서 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 아래에선 누군가가 작은 목판에 이렇게 적어 두었더군요. 이곳은 루카스가 처음 땀을 흘린 자리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말없이 나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얹고 눈을 감자 작년의 바람 소리와 모래의 따스함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뿌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땅을 잡고 흔들리며 또 다른 생명을 피워냅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시스템이나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작지만 깊은 손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손길은 사막을 바꿨고 사람을 바꿨으며 무엇보다 저를 바꿨습니다. 사막은 바람에 흔들리고 나무는 그 땅에 뿌리 내린다. 하지만 진심은 더 깊은 곳에 자라난다. 루카스 하트만이라는 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습니다. 그 진심은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을 움트게 했고 그 생명은 또 다른 미래를 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 자신은 결코 앉지 않을 그늘을 위해 심는 것이다. 그 말처럼 한국의 조용한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숨겨진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랍고 따뜻한 한국의 진심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